오늘은 그 창조 경제, 창조 경영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창조 경제는 이제 이번 박근혜 정부의 그 이제 대표적인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태여 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못 하고 있지?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좀 높아심에서 이제 이 창조 경제 이슈를 이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창조 경제 가지고는 이제 처음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9월, 10월에 걸쳐서 몇 차례 더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청중이나 그 토픽들은 약간씩 그 강조점이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창조 경제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 창조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잠깐 좀 하고요. 좀 소프트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창조 경제 이슈가 이제 어떤 거고 그동안 외국에서는 어떻게 진척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제 그런 좀 경제 관점에서 이렇게 쭉 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창조 경영을 기업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즘 여러 분야 간의 이제 융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융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쭉 소개를 드리고요. 사실 창조를 하려면 사례 분석을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창조라는 거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기존에 없는 것과 차별화된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례를 든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한마디로. 그렇죠? 우리가 다른 이슈가 아니라 지금 창조 이슈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 주제에 잘 맞는 그런 사례들을 골라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ICT라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인접 다른 기술들과 이렇게 합쳐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보통 기술하고 굉장히 다른 분야에다가 이제 접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ICT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어떻게 창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문화 가지고는 창조 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한 편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창조 경제 그러면 다 문화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ICT를 갖고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좀 차별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ICT를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거는 지금 막 여러 군데 기업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또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노파심이 좀 생기기도 하고 구태여 그럴 필요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아직 적용을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촉구하는 차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는 요즘 쉐어드 이코노미 등등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들 이제 굉장히 이쪽 분야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 이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공유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공유는 제가 다른 기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유는 상대적으로 적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기서 해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떤 그 실습 문제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더구나 요즘 3D 프린터 요즘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내년 되면 그 특허가 이제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3D 프린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 그런 것만 하면 얼마든지 실제 그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상품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3D 프린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한번 제가 문제 삼아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죠? 자, 창조 경제 관련 책들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나왔어요. 사실 제가 마케팅 상상력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 그 전에 이런 쪽을 봤기 때문에 책들은 이제 쭉 있긴 있었지만 이 창조 경제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건 이 가운데 네 가지 책이 이제 주된 것이고요.
또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그 저자가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이 이 창조 경제를 전 세계적인 화두로 일으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3차 세계 리셋 이거는 리차드 플로리다가 쓴 책인데 이거는 제가 뭐 몇 년 전에 그 번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책으로 이제 이런 그 좀 창조 도시 관련되는 거 요즘 또 모방은 이제 창조하고 조금 이제 대립되는 각도긴 한데 사실 모방이 이제 창조하고 겹치면 이제 창조적 모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모방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새롭게 접근할 것인지 그런 관련되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뭐 관심 있는 그 책 있으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답은 안 드리고 답이라는 거 사실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창조, 크리에이션이잖아요. 크리에이션의 반대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 파괴, 창조적 파괴, 슈페터 뭐 이렇게 그렇죠? 파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창조의 반대, 모방. 아까 창조적 모방 얘기했는데 모방도 있을 거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짜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창조는 무에서 유로 만드는 거니까 유를 무로 만드는 것, 뭐 파괴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늘 창조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조의 반대말이 뭘까? 이제 이게 왜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있어야지 이게 서로 뭐 비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화두로 던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로 들어가서요. 자, 최근 네 분의 우리나라 대통령이죠. DJ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뭔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DJ 때는 이제 지식경제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혁신경제였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제 녹색경제였고, 이번에는 창조경제고. 생각해보니까 다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창조 경제가 그 전에 정권에서 내거는 슬로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DJ가 했던 지식 경제가 요즘 뭐 여러분 지식 경제하고 창업 경제하고 뭐 정보 경제, 뭐 혁신 경제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런 그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 경제, 혁신 경제를 이미 두 대통령이 내걸었는데 그것에 이제 일진보해서 창조 경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게 과연 지식과 혁신에 비해서 이 창조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퀘스천이 한번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색 경제는 이 다른 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토픽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물론 경제는 경제인데 좀 더 환경 오리엔티드 돼 있기 때문에 뭐 저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하여튼 이런 그 네 대통령의 슬로건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 박근혜 정부는 그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뭐 한 명의 천재가 뭐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벤처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체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해서 창조 경제를 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는데 요즘 뭐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이 고용 중심의 창조 경제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슬로건으로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해서 그 후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한번 물론 훨씬 더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뽑아놨는데 이제 취임사 때는 창조 경제란 뭐냐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또 산업 간에 벽을 허문 그런 경계선에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도적으로 과학기술이나 뭐 정보통신기술 산업,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 융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분야만 아니라 이제 산업 전반에 되는 것이다. 또 벤처 창업도 해야 되고
금융 기업들도 뭐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좀 투자 관점으로 해서 이제 지분 참여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좀 더 이 창업 경제하고 맞는 것이다, 창조 경제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이 또 이 정부의 이제 주요 인사죠. 어떤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봤더니 김강두 원장은 그 실물 금융 자산보다도 이 지식 자산이 중요한 그런 것이 창조 경제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셨죠. 또 그 창업 국가에 이제 번역하신 분인데 지금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제2차관이죠. 그분은 창조 경제는 사람의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경제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런 질문들은 항상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국회의원 한 분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형이지만 미래는 선진국 선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창조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이제 잠깐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과학 기술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 ICT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산업에 이제 영향을 주고 또 문화라는 조금 더 소프트한 거지만 저게 이제 지식재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서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합쳐지고 뭐 하여튼 이런 좀 짜장면이 되면 거기서 뭔가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창조 경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이게 뭐 꼭 제 생각만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고 모방하는 그런 경제였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융합하고 오히려 이렇게 선도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권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분의 지금 바람이죠. 그렇죠? 뭐 크게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이렇게 창조 경제의 핵심을 일단 이해를 이제 하고 출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뭐 한 일주일이 됐나? 그 서울대 연구소 이름이 있는데요. 경제 추격 연구소라고 있어요. 되게 연구소 이름 치고 재밌죠. 벌써 뭐 꽤 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일반인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이름이 캐치업 ORG예요. 캐치업이라는 건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다른 추격한다. 추격해서 따라잡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국가 추격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특정 국가가 이제 선진국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따라잡는지 그걸 어떤 지표로 이렇게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발표한 그 국가 추격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추격 지수는 이제 2001년에 30위였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제 뭐 겨우 이제 26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죠. 뭐 물론 이제 3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많이 좀 퇴보한 거긴 한데 뭐 옛날엔 굉장히 빨리 이제 추격을 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최근 한 10년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추격 지수가 많이 좀 처졌다. 이제 정체됐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빨리 잡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추격 속도 지수인데 그게 이제 2011년 기준으로 56이었고 이에 반해 이제 중국은 8위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추격 지수를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빨랐는데 지금 들어와서는 굉장히 늦어졌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더 처졌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 경제 GDP가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아니라 총 GDP가 전 세계 몇 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 40년 동안 통틀어서 11위.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0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은 몇 위쯤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4위, 15위 그 정도쯤 돼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 추격 지수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면 20위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이 추격 지수가 이제 스퍼트가 나와서 빨라지면 다시 옛날 한 10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인당 GDP 그 자체는 뭐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죠? 인구가 워낙 안 늘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총 GDP 관점으로는 지금 이미 피크를 갔다가 지금 내려온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아까 앞에 창조경제에서는 뭐 모방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데에서 이제 선도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 10년을 보면 이게 선도할 수 있겠는지 오히려 이제 추격당하는 것을 좀 방어하는 차원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너무 수비를 하려다 보면 이제 또 밀려가지고 더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창조 경제를 이해하고 사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국가 추격 지수를 봤을 때 이 창조 경제를 보는 관점 그걸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창조 경제 뭐 쭉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제가 창조 경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뭐랄까 죽여주는 이그젬플, 죽여주는 사례가 없나 그런 걸 좀 항상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창조 경제 막 얘기하는데 굉장히 쉽게 이렇게 창조 경제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못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스토리텔링 마케팅 이런 쪽을 뭐 그전에 책도 쓰고 뭐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짧게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파하지 못하나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텐베르크 모르는 분은 없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금속활자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걸 퍼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콘텐츠를 제한을 줬기 때문에 기술은 빨랐을지 모르지만 이 보급에서는 굉장히 늦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 인쇄라는 것은 대량 출판하는 거잖아요. 대량 출판은 이 콘텐츠가 많아야 그리고 그 개수가 많아야 이 대량 출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줄여놓으면 이 대량 뭐 출판 기술이 만들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좀 우리나라보다 늦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콘텐츠가 훨씬 다양해져 가지고 뭐 이 지식혁명, 과학혁명, 이 종교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가 1450년경에 이제 이 활자 인쇄술을 이제 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텐베르크가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서 어디에 살았냐면 마인츠라는 도시인데 제가 여기 지도에 이렇게 해놨죠. 이 지도 독일 지도 보면 항상 전 생각나는데 모자 쓴 소년처럼 보여요. 모자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앞에 이쪽은 네덜란드 있는 쪽은 좀 코고 그렇죠? 이쪽은 머리고 머리를 이렇게 모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항상 독일 보면 그 뭐 빨간 모자 쓴 소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국왕의 혀쯤에 해당되는 그쪽에 지금 라인강 연변인데 거기에 마인츠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그 큰 도시고요. 근데 이 도시에서 살면서 이 구텐베르크가 이제 활자 이거를 이제 인쇄술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제 직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서 한번 봤더니 블랙스미스가 뭔지 아세요? 대장간에서 일한 대장장이. 골드스미스는 금세공인. 뭐 이렇게 반지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그레이버는 이걸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목각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각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거죠. 글씨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발명가, 프린터, 뭐 출판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이 블랙스미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됐고 이 인쇄술을 발견할 때 구텐베르크 나이가 55세였더라고요. 55세.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블랙스미스, 골드스미스 이렇게 뭐 인그레이버 이런 일을 하면서 이걸 다 수공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장인 손으로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그 대량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나 봐요. 근데 이 마인츠 이 도시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와인을 많이 만드는 지방으로 유명했었고 그래서 와인을 만들 때 이 스크루 프레스라고 그러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압축하는 거. 이것을 와인 만들 때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이 스크루 프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활자들을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그레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활자란 게 뭐죠? 활자가 저기 미케니컬 무버블 타입인데 이게 하나하나 있는 거죠. A, B, C, D 다 따로 있어가지고 이걸 얼마든지 조립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만들게 된 게 자기의 기본적인 그런 인그레이버 직업에다가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이 스크루, 그렇죠? 스크루 프레스, 와인에서 사용하는 그거를 접목해 갖고 인쇄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다른 것 간의 융합이죠. 그리고 이미 그 시대에 있었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접목해서 새로운 그 발명품을 만든 거죠. 뭐 스티브 잡스가 그 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뭐 이런 창의성이란 건 다른 거 아니다. 그냥 커넥팅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1995년에 이게 바로 커넥팅을 한 거거든요. 이거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 너무 좀 쉽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이게 창조다. 활판 인쇄술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그것도 1450년. 지금으로부터 뭐 600년 전이고 그리고 나이 55세 때 이걸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나도 뭐 얼마든지 창조 경제에 뛰어들 수 있어.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쉬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의 그 뒷배경 얘기를 해주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넘어가죠? 이거 좀 안 되는데요? 안 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안경 끼지만 안경 있잖아요. 그 안경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광학 그런 과학 그러니까 과학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창조경제 얘기할 때 이제 과학 기술이 중요한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학이라는 과학과 광학 기술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아랍 쪽에서 이게 많이 이제 발달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이븐 알 하이삼이라는 그런 분이 광학의 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1269년에 라틴어로 이제 번역돼서 이 유럽에 소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뭐 한 16년 후인 1285년에 이제 피렌체에 그 살비노 다르마티가 안경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뭐 모르겠어요. 아랍에서 이미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항상 뭐 오래된 이제 시기에는 뭐 과연 누가 처음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죠. 근데 안경이란 걸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안경 패션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갔겠죠. 그 당시에는 뭐 패션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지금 오면 패션으로 된 거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608년에 네덜란드에서 안경 제작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를 결합을 했더니 이제 멀리 있는 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망원경을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특허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금방 이게 전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던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년 후에 이 망원경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먼 그 천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별, 목성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망원경 덕분에 막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죠. 네덜란드의 또 다른 그 안경사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또 오목 렌즈하고 볼록 렌즈를 또 이렇게 다르게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까운 거를 크게 보는 거, 그러니까 미생물 그런 것들 크게 보는 그걸 또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학이라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원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기술이 나온 거죠. 안경이라는 기술이 나오고 그리고 망원경의 기술 나오고 현미경의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망원경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먼 데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천문학이라는 학문이 또 나오게 된 거고 이 현미경이 나오니까 이제 박테리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물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안경은 안경대로 이제 패션이라는 그런 영역을 만들게 된 거고 그렇죠. 안경 패션이라는. 그래서 이 그 과학이라는 이런 것이 하나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전파가 된다라는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창조 경제 이런 게 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우리가 안경 맨날 쓰고 다니지만 이 안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창조 경제를 만들어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 경제의 아주 쉬운 샘플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창조 경제를 추진하는 이제 정부 부처를 한번 보면요. 왜 김정은 이제 이분은 벨 연구소 이제 뭐 송거장 하시다가 뭐 올려다가 이제 그때 좌절되고 그 다음에 최문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있고 그 아래 이제 제 1차관, 2차관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창업국가 이제 그 번역한 분이 이제 윤종록 이분이고 이분은 이제 ICT 담당, 저쪽은 이제 과학기술 담당으로 돼 있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최근에 청와대 개편하면서 이제 그만두셨죠. 빨리 이걸 뭐 못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그런 질책도 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윤창번 이분이 이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 미래 쪽 부분은 이제 경제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수석 조원동 경제수석이 또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이 창조 경제를 이제 그런 정책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 중이죠. 네. 그래서 창조경제 종합 포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or.kr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나온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뭐 한 1개월쯤 됐나? 하여튼 그러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하루 만에 내려갔어요. 이게 제대로 좀 안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그 후로 제대로 안 됐나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이제 미안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 없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슬로건이 미래는 반짝, 미래 경제는 활짝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린애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하여튼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쉽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슬로건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정부의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사이트에 그 사례 중에 하나로 내건 곳대가 골프존이라는 게 있어요. 응? 여러분 골프존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골프 치려면 우리가 이제 뭐 비 오거나 어쩌거나 비 오면 이제 잘 그러니까 야외 가서 못 하는데 이 전천후 골프장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또 사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적인 발상, 그리고 우리가 뭐 방을 좋아하잖아요. 뭐 PC방, 뭐 게임방, 뭐 등등등. 그 방의 일환으로 이제 골프존이라는 걸 만들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 문화가 골프하고 이렇게 융합을 하니까 골프존이 생겼고,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보니까 뭐 골프 이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골프존 필드 부킹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저기 창조 경제가 많이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의 그 창조 경제 슬로건에서 논란이 많은 이유가 뭔지 그런 걸 제가 한번 봤더니, 아까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창조 경제 이 정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미래창조과학 그 장관이 그 청문회 할 때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한 거 아시죠? 그래서 왜 그분도 제대로 말을 못하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문화가 처음에는 역할이 좀 되게 적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문화가 혹시 빠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창조 경제를 외국에서 몇 나라가 이미 내걸고 했어요. 영국도 했고 호주도 했고, 하물며 뭐 일본도 3년 전에 창조 산업이라는 얘기도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컨셉에 맞으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독창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막 하고 있던 그런 거를 하는 것이 과연 뭐 좀 별로 이렇게 독자적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더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걸려면 이제 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창조 경제라는 것이 과연 어떤 뭐 금액으로 나오는 거냐, 카테고리가 정해져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 어프로치로 봐서는 영국에서 그걸 이미 했어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문화가 아니라 문화도 포함이 되지만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막 넓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측정할 수 있게 정의하고 카테고리가 잘 만들어져서 측정한 숫자로 나올 수 있게 했느냐, 이제 근데 그건 아직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거기서 그런 건 이제 측정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창조 경제는 아까 다른 대통령이 했던 지식 경제나 혁신 경제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생각도 하고 생각해보고 외국에서는 창조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런 아주 쉬운 사례, 누구나 금방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생각하에 이렇게 해보면. 좀 있으면 이렇게 나올 책 중에 면세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최영수 롯데 면세점 대표분이 이제 이쪽 분야 사업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의 이제 온 경험을 이제 집약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이 세계에서 1위로 했는데요. 1위? 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면세점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백화점이나 뭐 공항 이런 데 가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크루즈 사업 이런 거 하면서 크루즈에 또 면세점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스시마 대마도 갔다 왔는데 그 조금 그 크지 않은 배 안에도 그 면세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크루즈가 막 커지면서 원래 이제 크루즈는 뭐 사람들이 이제 내는 돈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 크루즈 안에 핵심적인 사업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면세점 사업과 하나가 카지노 사업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운행하는 이제 이런 크루즈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 뭐 중국 이렇게 돌면서 이제 이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아주 큰 뭐 하자가 없으면, 큰 실수가 없으면 지금 1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면세점 사업이 더욱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면세점 사업을 보고 이게 창조 경제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근데 이 면세점 사업은 사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배도 옛날에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었는데 어. 네. 네. 그런 거는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창조 경제라는 것을 뭐는 창조 경제고 뭐는 창조 경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이제 그게 애매하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당구를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당구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말에 등산하고 나서 뭐 친구들이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당구하러 가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책도 막 보면서 열심히 막 당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막 당구장이 막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산만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막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짜장면도 시켜서 막 먹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오는 친구들은 괜히 막 좀 불량 친구들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한 1년 하다가 이제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이제 친구들이 뭐 다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당구장을 가게 됐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세븐 당구 클럽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 당구 클럽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당구 자체를 안 좋아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당구를 치면 이제 한 게임을 하고 나면 그게 예를 들면 30분 뭐 1시간 이제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이게 이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이제 돈을 내거든요. 이제 팀이 있으면 뭐 지는 팀 이기는 팀에서 이제 지는 팀이 돈을 내죠. 그러니까 시간 베이스로 이 당구 요금이 정해지는데 여기는 정액제예요, 정액제.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하든 관계없이 정액제라는 거죠. 우리 뭐 인터넷 할 때 휴대폰에서도 뭐 정액제 해가지고 아무리 인터넷 많이 해도 한 달에 뭐 4만 원 그렇게 낸다든지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할 때 이게 정액제 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을 이 당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것 같아요. 이 정액제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당구 치는 사람들 중에서 네? 계속 쓰시는 사람, 그렇죠? 계속 쓰시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연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루 종일 뭐 8시간 9시간 너무 계속하면 사실 문제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이 이제 초짜들이 가가지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당구장이 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죠. 당구를 배우는. 그래서 당구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이런데.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당구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정액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인기를 크게 끌고 있다. 이런 건 창조 경쟁가 아닌가요? 창조 경쟁인 것 같죠, 그렇죠? 왜 다른 업종에서 많이 퍼져 있는 정액제를 도입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업종이라도 얼마든지 창조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지금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 뭐 이런 거. 그리고 지메일 여러분 많이 하시죠, 구글에서 하는. 근데 거기 보면 지메일에 새로 왔느냐 그리고 create all account, 그렇죠? on account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저럴 때 그러니까 제가 지메일 이거 할 때 처음에 그걸 별로 안 뒀는데 요즘 이제 창조 경제하면서 모든 걸 막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저게 create an account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하면 계정을 열겠습니까? 뭐 open 혹은 뭐 make 뭐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create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워딩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한번 구글 지메일 가서요 첫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치기 전에 그러면 create an account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창조 경제 이제 진화 쪽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피터 드러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제 쭉 이런 식으로 근육 시대, 과학 시대, 자본 시대, 노동 시대, 지식 시대. 근데 21세기 초반에는 이제 뭐냐?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 시대냐, 창조 시대냐, 통섭 시대냐, 통찰력 시대냐, 열정의 시대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사실 이 창조 사회, 창조 경제라는 말 앉았지만 창조 사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걸 1990년에 지금부터 23년 전에 처음 썼어요. 근데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창조 사회 이런 얘기를 23년 전에 했는데 왜 일본 경제는 아직 제대로 거기에 못 갔나? 이런 퀘스천이 좀 들긴 들지만 어쨌든 이걸 주장하는 거하고 이게 사회에 전파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죠. 하여튼 이미 그때 창조 사회 얘기했고 두뇌가 중요하고 문화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우장대 경박단소 이런 게 아니라 낭미애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벌써 23년에 했어요. 다 뭐죠? 이게 좀 감성 쪽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등등 우리가 요즘 막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23년 전에 얘기를 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제 산업경제, 지식경제, 창조경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요하고 문화 서비스 예술 쪽이 중요하고 집단 지성이 중요하고 발상력이 중요하고 모험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인재 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산업경제에서는 열심히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출석 잘하고 막 하는 그런 모범생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식경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이렇게 섭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모형도 만들고 정리도 하고 그런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창조경제는 이런 지식은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 그 중에 어떤 통찰력 있는 거 어떤 거 하나를 딱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챌린지를 하는 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창조경제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듯한 그런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알긴 알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느냐 이제 그게 우리의 몫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카고 대학 있을 때 이제 그 교수 중에 한 분이었는데 폴 로모 교수가 이 경제학에서 이제 생산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옛날에는 이제 토지, 자본, 노동이었는데 이 자본이나 이제 토지는 다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thing, 이제 물건, 재료 이런 걸로 다 귀속시킬 수가 있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노동인데 이 노동에서 이제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 사람 그 인적 자원 말고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새로운 그 생산 자원으로 이제 부각을 해야
이게 이제 창조 경제도 나오고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앞서 말한 그런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폴 오머가 요리 가지고 비교를 한번 했어요. 재료, 자본, 사람, 아이디어를.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이제 채소나 고기, 양념 이런 거는 이제 재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료를 이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이제 기구를 이용해 갖고 이제 불에 데펴서 이제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뒤집으려면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불을 얼마나 하고 말고 이제 그런 거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중요성이 이제 레시피라는 거죠. 레시피. 사실 요즘은 레시피가 이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레시피만 보고서 뭐 요리 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레시피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레시피가 바로 요즘 말하는 지식재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이디어라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기원전 500년의 그리스 때 이 레시피를 새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줬대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은 카피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경제가 발전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레시피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 그 독특한 레시피 때문에 그 맛에 끌려서 막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시피 개발하는 거, 그게 바로 창조 경제의 지금 아이디어고 지식재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지 않아요? 제가 보니 그렇죠. 창조 경제학을 말해주는 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거. 뭐 요리 이거 보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레시피가 어렵나요? 단어가 뭐 식당 뭐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 정도. 하여튼 이 요리 이런 거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창조하고 창의하고 뭐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 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의가 가장 저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창의성이란 건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주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것, 새로운 해결책. 그러니까 독창적인 거죠. 근데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도 그게 가치가 없으면 이제 그건 창의성이 아니에요. 뭔가 부가가치를 주는 새로운 해결 방법, 그게 이제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뭐 창의가 뭐냐 뭐 얘기할 텐데, 뭐 하여튼 일단 저는 이런 그 정의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창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창조자본주의, 창조기업 등등 뭐 창조 계급 도시, 뭐 산업 경제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화살표로 표시를 했는데, 이 문화 분야 있잖아요. 이제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창조 분야의 가장 베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커지면서 창조 산업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산업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산업들이 또 뭉치면 이제 어떤 경제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분야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아시게 될 텐데, 한번 정리 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 뭐 창의 얘기하면 이 천재들만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막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다행히도 이 창의성 연구하는데 이 트렌드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히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가지고요, 이 천재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지 그걸 막 학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창의적인 뭐 그런 걸 못 낼 것 같은데 막 내니까 이제 궁금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사게 됐지,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창의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이제 이 환경 중심의 창의성,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 그런 게 바로 이 환경 중심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그동안 창의성이 적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팀을 만들어 줬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제를 줬다거나, 뭐 하여튼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게 발동이 걸려 가지고 이제 창의적인 결과를 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걸 이제 그냥 기업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해보자라는 게 이제 창조 경제의 그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하여튼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처음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2000년, 2001년 들어와서 이제 창조 산업 경제 나오고, 이게 이제 UN 차원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UN이 이제 열심히 이런 거 보고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전파가 이제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2013년에 와서 이걸 이제 국가 차원으로 이제 도입을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그 창조경제 이런 얘기를 예전에 뭐 많이 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분야 아는 사람들은 예전에 뭐 다른 나라에서 막 하고 이제 그런 거였었어요, 사실은. 하여튼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창조 도시를 얘기하는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가 이제 이 3T라고 그래가지고 기술, 재능, 관용 이 세 가지가 이 어떤 도시에 모이면 그 도시에서 이제 폭발적인 그런 저기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게이 지수라는 걸 표현을 했어요. 게이들이 많이 모이면 그 도시가 창의성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좀 뭐 표현상에 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태도 지수로 이제 바뀌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그 창의성 지수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이 도시 차원에서는 이제 많은 그 노력들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창의성 지수를 이제 도시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 서울이 결코 높은 도시가 아닐까요? 낮은 도시가 아닐까요? 결코 높은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어떻게 지수를 측정하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생각보다 높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것 보고 좀 놀랐어요.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다른 기회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빌 게이츠도 창조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그 공유하고 이제 이건 좀 관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빌 게이츠가 말하는 창조 자본주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박원순 시장하고는 이제 좀 관련이 많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 어프로치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사람 나름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창조 경제 얘기할 때 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빌 게이츠의 창조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정부하고 이런 NGO 이런 데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뜻한 자본주의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나 영국이나 일본, 하물며 중국도 요즘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이제 창조 산업을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시간상 뭐 이건 자세히 얘기 드리진 못하겠는데 하여튼 국가 차원으로는 호주가 제일 먼저 했어요. 1994년에 이미 크리에이티브 네이션 리포트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행복도가 높은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요즘 한때 뭐 덴마크도 1위였고 뭐 노르웨이도 그랬고 막 그런데 지금은 호주가 1위예요. 호주가. 경제가 지금 잘 가고 있고요. 2008년 그 경제 위기를 피했거든요. 호주는. 그러기도 했고 이제 이런 뭐 창조 경제 등등 뭘 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복도가 1위인 그런 국가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창조 산업의 그 구체적인 뭐 그럼 업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광고, 건축, 공예, 뭐 디자인, 패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창조 산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서로 이제 만들고 공유하고 전파하고 이런 그 공간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 뭐 영국 경우에 하나만 예를 들면요. 그 영국의 이제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토니 블레어 총리가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든 브라운 그 총리 때도 이제 이걸 계속 발전해서 했는데 이제 최근 총리가 와서는 조금 그 관심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 마가렛 대처부터 시작해서 5명의 영국 총리가 있었더라고요. 다 기억하세요? 마가렛 대처하고 존 메이저는 보수당이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토니 블레하고 고든 브라운이 또 노동당으로 이렇게 한 패키지가 돼가지고 또 한 10몇 년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보수당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창조 경제는 이 토니 블레하고 고든 브라운 이 시기에 계승 발전해서 이게 뭐 일본의 영국 런던의 뭐 이스트엔드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근데 마가렛 대처가 이미 그 화두는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디자인 할 수 없으면 사임해라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어요. 근데 이 디자인 산업 관련 얘기거든요. 이 디자인의 중요성. 뭐 그래서 화두는 이제 분명히 던졌지만 이걸 이제 국가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 토니 블레어는 이 13개 분야를 골라가지고요. 핵심 창조 분야, 문화산업, 관련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가, 화가, 작곡가, 댄서가 만드는 컨텐츠가 이제 창조 산업의 진짜 핵심이고 이제 이걸 딜리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음악 산업, 뭐 TV, 출판, 게임, 영화 이런 게 될 거고 이제 그거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주는 서비스. 그게 이제 관련업이라고 해서 관광, 의료, 뭐 박물관, 문화유산, 스포츠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토니 블레어는 이 창조산업,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 중심의 창조산업인데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경제 그 부를 늘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창조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경제가 한번 그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제 뭐 할 거 없냐? 돈 안 들이고 할 게 없나 이런 걸 생각하다가 창조 산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창조라는 건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요소, 뭐 우리가 뭐 자본이나 이런 그 인적 자본은 그러니까 좀 노동적인 차원의 그런 것 말고 이 부가가치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은 다 두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생각만 하면 이걸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훨씬 이제 쉬워졌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내 생각한 걸 훨씬 여러분한테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듯이. 근데 이거는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림이나 뭐 텍스트 관점으로 하는 거고, 이제 3D 프린터는 그야말로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옛날에는 생각을 해도 그걸 구현하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일단 하면 구현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에 오게 됐기 때문에 창조산업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든 브라운 이제 그거 계속 그 디벨롭 해가지고 지금 뭐 그동안 그 크리에이티브 브리턴 이런 그 사업들을 해서 여기도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할 뻔했는데 2008년에 이제 유럽의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이쪽도 좀 이렇게 좀 꺾였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뭐 여전히 이거는 중요한 산업인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래서 이 영국의 관광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이런 자료를 제가 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여행객이 한 나라에 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는지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지를 아주 그 다이어그램을 하나로 쉽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창조 경제 얘기할 때도 좀 이런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너무 쉬워요. 사람이 오면 교통수단을 타고 오는 거죠. 비행기나 뭐 버스나 이런 기차나 뭐 카 렌트를 하거나 그러면 와서 이제 그걸 오기 위해서 이제 여행사도 이용을 하고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숙박도 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쪽 뭐 카지노도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 제품을 사게 되고 또 이렇게 배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와서 이 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으면 이 나라로 내가 공부하러 와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물론 이걸 뭐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면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업은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자기 그 업종 관점으로 하니까 이런 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측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그 존 호킨스 여기가 이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창조 경제 그 규모가 얼마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좀 문화하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점으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그 창조 산업은 이거 플러스 ICT 플러스 뭐 과학기술 뭐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정부가 이걸 만들어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놓을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당구에 있어서도 기존 그 하고 있는 것은 창조가 아닌데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이게 됐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세븐클럽 그 회사 그것만 창조 경제로 당구장 사업에서 넣을까? 뭐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뭐 그리고 크루즈 할 때 면세점
거기서도 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아까 뭐 나갈 때 안 하고 들어올 때 한다? 그럼 이것만 창조 경제로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고. 사실은 어려운 작업인 건 뭐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나오는 그게 나와야 이걸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뭐 측정 방법이었으면 그 종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산업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산업의 1차, 2차, 3차 산업은 여러분 잘 아시죠? 1차 이제 농립수산업, 2차는 광업, 제조업, 건속, 3차 산업은 이제 뭐 도소매, 금융, 의료, 교육, 오락 이런 건데 이게 우리나라 3차 산업의 비중을 보면요. 부가가치 창출 관점으로 보면 20년 전에는 50%였어요. 그런데 생각 밖으로 20년 사이에 58%까지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지금 선진국은 다 70% 넘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자는 많이 늘었어요. 51%에 70%.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서비스업의 뭐 생산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서비스 R&D를 뭐 해가지고 생산을 높일 거지? 그런 거 요즘 뭐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거든요. 바로 이제 이 숫자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업형 이런 그 서비스업이 많잖아요. 식당 막 하고 이제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이유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서비스업의 창조 경제를 많이 넣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게 고용 창출이 많거든요. 제조업은 아무리 늘어도 고용 유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보험이라든가 뭐 그런 등등등 이런 쪽에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다고 해야 이게 사람이 오는 거지. 이제는 생산성이 적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예 그냥 뭐 쉬는 게 낫다. 뭐 그런 게 이제 많아서 실업이 자꾸 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는 제조업도 뭐 제조업이지만 어떻게 하면 서비스 쪽의 생산성을 높이게 할 건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갖고 한번 예를 보면은요. 1차는 이제 커피 재배고 2차는 가공이고 이제 3차는 서비스인데 사실 커피로 인해서 이런 지식 그런 그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뭐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식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사실 크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이 자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커피 관련되는 음악 같은 것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커피 아트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2차, 3차 1차, 2차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 3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뭐 60%가 됐고 그래서 이 3차를 조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야를 그래야지 더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이나 뭐 도소매는 이제 서비스에 그냥 넣더라도 이 지식과 감성에 관련되는 거, 이제 예를 들면 패션 산업 이런 건 오히려 감성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오락, 뭐 엔터테인먼트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서 농림, 제조, 서비스, 지식, 감성으로 나눴는데 이제 이런 그 산업 분류를 체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는 산업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가 벌써 한 20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설득 산업이라는 게 있다. Persuasion Industry. 그래서 설득 산업에 들어가 있는 업종을 보면은요. 광고 대행사, PR 대행사, 그리고 콜센터. 콜센터는 특히 아웃바운드 콜센터. 왜냐하면 아웃바운드 콜센터는 다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그리고 TV, 홈쇼핑, 쇼호스트, 이미지 컨설턴트, 변호사도 설득해야지 이 송사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펀드레이징 그것도 설득해야지 돈을 기부를 받는 거죠. 뭐 로비스트 뭐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뭐 이런 쪽에 파이낸셜 플래너, 금융 설계사 다 설득 산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다른 업종에 있는데 알고 보면 설득이라는 관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득 산업이 굉장히 어필했어요. 저는 마케팅도 다 설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구태의연한 산업 말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그런 그 용어를 좀 만들면 이게 그리고 그게 커가고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더 오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굉장히 어필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1999년에 미국 전체 GDP 중에서 28%가 설득 산업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추산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계산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일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 산업, 설득 산업, 요즘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제 안전 그런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산업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창조 경영적으로 넘어가면은요. 아까 제가 창조 경제 얘기하면서 이 정보통신 영역하고 문화하고 융합 영역, 공유 영역 그리고 통일 영역을 제가 아래 때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일이 저는 사실 이 창조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실적인 여러 이유 때문에 안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이런 이슈야말로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통일 부분을 아래 적긴 했지만 사실 내심 기대하는 바는 큽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뭐 통일보다 지금 다른 얘기를 더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융합 영역을 좀 보면은요. 제가 아까 스시마를 갔다 그랬잖아요. 스시마는 부산하고 후쿠오카 사이인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더 가까워요. 1시간 10분이면 가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려면 3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갈 때 이제 그 탄 배가 콥이라는 이런 쾌속선인데, 이 쾌속선이 뭐 이런 배 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속력을 내면 이게 바닷물에서 이렇게 배가 떠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그 배 밑에는 이제 날개 같은 게 개구리 뭐가 이렇게 다리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그걸 다 조절을 해요, 사실. 근데 이런 그 물에 뜨게 가게 하는 그런 쾌속선의 기술,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보잉이 만들었더라고요. 보잉은 항공기 회사잖아요. 항공기는 하늘 위에서 나는 거긴 한데 이게 바다 아래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대요. 제트 포일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항공사가 이 배에 접목을 시켜서 이런 쾌속선을 만들더라. 저는 이것도 창조 경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 경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푸조라는 그 프랑스 회사 있죠. 이 회사는 처음에 그 이제 압연, 이렇게 뭐 철이나 이제 그런 금속을 이렇게 압연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 그런 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커피 머신하고 재봉틀도 만들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 이런 금속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는 소비자 산업, 자동차 이렇게 자꾸 확장된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 회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로 창출한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 딸이 어렸을 때 이걸 밀고 다녔거든요. 맥클라렌. 지금도 뭐 굉장히 좋은 그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앞에 그 듀얼 바퀴로 있어요. 듀얼 바퀴. 근데 예전에는 다 바퀴가 하나였더라고요. 근데 이 바퀴를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항공기 엔지니어가 있었는데, 오웬 맥클레런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딸이 있었는데 미국에 딸이 갔다가 이제 공항에 이제 올 때 이걸 이제 뭐 전송을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애를 데리고 오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힘겹게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모차 이걸 끌고 오는데 유모차도 이렇게 막 뻑뻑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걸 알고 우리 딸을 좀 편하게 시켜보자라고 이제 막 생각하다가 듀얼 바퀴를 하니까 이게 훨씬 조절하기가 쉽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뭐 타보실 때 뭐 바퀴까지는 안 보겠지만 비행기 바퀴가 다 듀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착륙할 때 이제 이걸 충격도 줄이고 뭐 이렇게 조절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항공기 엔지니어가 이런 유모차를 만들었다. 저는 이것도 융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회사로 인해서 이제 다른 그 유모차 만드는 회사들도 듀얼 바퀴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게 됐죠. 하여튼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거는 좀 뭐 외도인 것 같긴 한데, 포르쉐 그 자동차 회사, 이 회사가 이제 커피 머신도 한번 만들어 봤더라고요. 이 엔진 실린더 이제 이런 연상을 하게끔 해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뭐 객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이런 시도는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 프랭크 게리라고, 이분은 이 건축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지금 80대신데, 근데 이분은 이 직선형 건물이 아니고요, 다 곡선형으로 건물 만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곡선으로 하면 이 건물의 이게 하중 계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보잉 그 항공사
그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계 회사 학사 한번 물어봤더니 이 설계 회사가 이 소프트웨어 가지고 다 이걸 계산을 하다는 거예요. 하중 계산, 뭐 중력 계산 이런 걸.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 건축에 맞게끔 어댑테이션을 해가지고 한 개 지금 해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경탄하는 이런 곡선 형태의 뭐 그 건물들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전에 이제 건축에 적용을 했는데 이게 건축업자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아직 일반화가 됐어요.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이런 새로운 지평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조 이런 거 찾을 때는 항상 자기 업종에서 찾지 말고 좀 멀리 있는 데서 뭐 하고 있나? 아까 스티브 잡스 뭐라고 했죠? 커넥팅이 바로 창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이 안에서만 뭐 움직이니까 이제 못 찾는 거죠. 제가 뭐 여러 분야에 그 강의를 하고 막 이런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제 생각도 넣고, 죄송하지만 물 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막 여러 군데 갖다 보니까요, 저걸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텐데 왜 사람들이 생각 못하지? 그러면서 제가 막 여러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 관심을 넓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거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앨런 머스크 이분 막 뜨고 있는 거 아시나요? 생기기도 되게 잘생겼는데 그 원래 페이팔이라고요. 네. 온라인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주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해서 매각해서 이제 그걸로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라고 우주 왕복선 이거 개발해서 뭐 물류는 물론이고 이제 사람도 이렇게 보통 올려보내는 이런 그 사업을 지금 막 하고 있고요. 테슬라 모터스라고 요즘 뭐 전기 자동차로 아주 혁신적인 그 비싸게 파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고 우리가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 굉장히 고급 럭셔리 그런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보통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전기차면 뭐 속도도 잘 안 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속도를 아주 뭐 굉장히 낼 수 있는 그런 럭셔리 그런 스포츠카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아주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 시작한 게 해저 진공 열차. 뭐 이렇게 뭐 뉴욕에서 샹하이까지 그 진공 튜브를 이게 땅 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뿅 보내면 이제 저쪽에서 1시간 만에 뿅 나오는 거죠. 그런 거 지금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 나오면 정말 이 물류의 혁신적인 그 일인데, 알고 보면 페이팔만 빼고요. 스페이스X, 테슬라 모터스의 해저 진공 열차 다 교통이죠. 그렇죠? 페이팔도 어떻게 보면 교통이에요.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뿅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이동과 관련되는 것에 지금 일가견이 있고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지금 벤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아이언맨이라고 있는 그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아시죠? 그 실제 모델이 이 사람을 베이스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그야말로 그 창조적인 그런 경영, 창조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제가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도 이런 사람이 좀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스시마 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스시마 보면 이게 스시마 지도인데 섬이 북섬 남섬 이렇게 두 개 있을 것 같죠. 근데 저게 두 섬이 붙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으로 이렇게 아소만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붙어 있고, 그런데 1900년에 정확히 말하면 1900년에 이 일본의 해군 제독이 저기를 이렇게 운하를 만들었어요. 운하를. 근데 1905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러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이 이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이쪽에서 가가지고 이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해탄이라는 말 참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대한해협 뭐 거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섬을 사이로 두고 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운하를 뚫어두면 이게 일본군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잠복해 있었거든요. 이게 지나갈 걸 대비해서. 그래서 500m 운하를 뚫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두 개가 두 개 별도 섬이 아니라 붙어 있었는데 전쟁 목적으로 운하를 만들어서 이제 북섬 남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기발한 전략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그때 이제 일본 제독이 도코 헤이하치로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대성공을 거뒀고, 근데 이분이 이순신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사실 잘 아시죠? 어떤 뭐 일본 그 유명한 마이니치 신문인가 거기서 이순신하고 뭐 넬슨 거기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이 제독한테. 그랬더니 나는 넬슨하고 비교하면 뭐 나는 이해하겠는데 나는 이순신하고는 도저히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순신을 아주 이렇게 해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가치를 잘 아는 분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아주 뭐 굉장한 그 존경받는 인물이 이제 되었죠. 하여튼 이런 그 운하를 뚫어서 전쟁에 대비하자. 굉장히 창조적인 사고 방식이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죠. 1년도 채 안 됐는데 뭐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이 백팩 이거를 이제 방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500달러인가요? 50달러. 얼마 안 돼요. 사실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팔았는데 아주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여기가 특허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특허를 만약에 안 냈다면 특허를 냈을 것 같죠? 내 생각에.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니고 있는 건데 거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특허를 안 냈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백팩 많이 만드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에는 이런 수요가 이런 그 백팩에 대한 수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창조경제 창조경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그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저는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는 무슨 뭐 박사 코스 그런 코스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학부 코스기도 하고 그냥 MBA 코스인데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 2008년에 생겼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학교를 만든 설립자가 누구냐면 미래학자예요. 레이커즈 와일이라고. 그 하와이 대학 거기 교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혹시 아세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미래학과 관련되는 그리고 기술과 관련되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래학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구글하고 이제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 다방면의 그런 그 미래 그런 학을 거기서 가르치면서 이제 앞으로 올 그런 시대를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도록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핀란드에는 이미 있었던 그 대학인데 헬시키 공대, 헬시키 경제대, 예술 디자인 대학이 있는데 이걸 세 개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알토 유니버시티는 핀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건축 분야 그 대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물건들을 수업 시간에 다 만들도록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뭐 3D 프린터 이런 걸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이 학교의 핵심은 팩토리 문화예요. 팩토리 문화.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이 학교의 그 로고도 흥미롭죠. A하고 이렇게 느낌표. 그러니까 이제 알토니까 A하고 L로 이제 한 거긴 한데. 그리고 밥슨 그 칼리지라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가 정신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뭐 졸업 논문을 따로 쓸 필요가 없고요. 창업을 하면 그걸로 오케이.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걸 중심으로 창업을 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게 학부 과정으로만 옛날에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MBA 코스 그 정도까지만 있어요. 박사 코스는 없고. 근데 미국의 우리나라 교포들도 여기 나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신 기업가들이 있는데 하여튼 기업가 벤처 정신이 강한 기업가를 만드는 것이 이 학교의 목표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주 뭐 명문이라고 할 만한 데는 아직 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명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그 독특한 학교, 이 창조 경제하고 코드가 맞는 그런 학교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는 생긴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역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제 시대가. 그래서 ICT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요. 아까 이제 뭐 3D 프린터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이제 그 특허가 만료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 3D 프린터를 처음 만든 그 회사는 3D 시스템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아베 레젠텔이라는 그 분이
그런데 이제 이 회사 말고 스트라타시스라는 이 회사도 이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쌍두마차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보유 비중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3% 정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산업으로 보면 이렇게 막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주 정거장이 이게 저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우주 정거장에서 뭐 하다가 이제 부품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럼 그 파손이 되면 이제 그걸 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메꾸기 위해서 이제 지상에서 로켓을 그 부품을 담아가지고 올려야지 거기서 바꿀 수 있대요. 근데 이 3D 프린터가 있으면은요 올려줄 필요가 없대요. 우주 정거장 안에 3D 프린터만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부품 그거 디자인만 해갖고 탁 보내면 거기서 뿅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우주인이 가서 이렇게 교체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의 역할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개인 생산업자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50만 원 그 정도 되면 이제 가정에도 보급이 된대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든지 디자인만 하면 뿅 나와서 이제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3D 프린터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파급이 될 것 같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제 3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충분히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금융 그쪽 분야에 있다가 뭐 갑자기 이제 시애틀로 가가지고 그래서 아마존 그 온라인 북스토어를 만들고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팔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킨들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단말기 이런 걸 이제 잘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오래 보면 이렇게 눈이 피곤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질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종이가 아니라. 근데 이 킨들은 이제 그런 그 이질감이 전혀 안 느껴지도록 정말 책 같은 단말기를 만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킨들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뭐 이북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곧 워싱턴 포스트 종이는 없앤대요. 그리고 이 킨들에다가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이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관련되는 뭐 다른 이북 뭐 다른 그 물건들을 막 사니까 이 고객의 층이 넓어져서 뭐 이 경우는 이제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다면 뭐 굉장히 뭐 의구심을 갖고 봤을 텐데 이제 워낙 이 분야를 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있었나? 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이 밥 우드워드인데요. 이 기자가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워터게이트 그거 적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히트 기사를 냈을 때 이 밥 우드워드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29살이었고요. 그리고 뭐 리포터였어, 리포터. 이 회사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대박을 이제 잡은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에 계속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더스틴 호프만하고 로버트 레드포드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대통령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영화 봤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기자라 정말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막 파헤쳐서 이렇게 닉슨을 하야시켰죠. 그런데 이 밥 우드워드가 최근에 그 아마존이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인수하는 걸 보고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제프 베조스는 루퍼트 머독이 아니니까 잘할 겁니다. 루퍼트 머독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미디어의 제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론 뭐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굉장히 나쁜 레퓨테이션이 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다 자르고 뭐 완전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기업가로서는 뭐 잘하고 있는 분이지만, 근데 하여튼 밥 우드워드는 이제 제프 베조스의 그런 그 좀 이 루퍼트 머독과는 다른 그런 측면을 보고 굉장히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구텐베르크 얘기했잖아요. 구텐베르크는 이 대량 인쇄술을 만들어서 종이로 이제 모든 걸 전파시킨 거잖아요. 종교혁명도 그렇게 해서 막 나온 거고 성경도 이렇게 출판돼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 제프 베조스는 구텐베르크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지금. 그렇죠? 이제 종이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0년 만에 지금 이제 막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600년 만에. 세상은 뭐 모든 게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요즘 뭐 의료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의료 분야는 걱정을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어요. 내버려둬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인재들이 특히 이과 쪽에서는 그쪽으로 다 가고 있으니까 공대는 막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공대 학생이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번에 어딜 가냐 봤더니 치대를 간대요. 치대 대학원. 그래서 되게 실망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공대 나오고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되게 분야에서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 갑자기 팍 틀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치대 대학원을 간다고 그래갖고 되게 이제 실망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좀 합리화시켜 주려고. 어떻게 합리화시켜 줬겠습니까?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해석을 해줬을까요? 그 학생에 대해서. 네? 디지털 헬스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치대보다 전반적인 이제 의료 헬스케어고 지금 제가 말한 건 치대인데 치대. 네, 정답이에요, 정답. 치공학이라고 있으니까 치공학. 여기 임플란트 만들고 뭐 막 있잖아요. 그런 주물 같은 거 막 만들고 3D 프린터로 이제 앞으로 뭐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 걸 하면 왜냐하면 기계공학 출신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이제 그걸 할 건지 치공학을 할지 그냥 뭐 이렇게 진료만 하는 이제 의사가 될지 치과 의사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뭐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좀 합리화를 시켜주니까 사실 본인도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 이렇게 좀 그런 나쁜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IT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BT잖아요, 요즘 바이오테크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똘똘했던 사람들이 그 공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또 뭐 이게 바이오로 이제 그 일단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0년은 의료 쪽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디지털 헬스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런 것과 이제 일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료 진료하고 이제 이런 IT 뭐 이런 BT 기술하고 다 접목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복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고 요즘 뭐 NHN이 그 이렇게 넥스트 스쿨이란 걸 이런 걸 최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대학생은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학 학부를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석사를 하더니 이 NHN의 넥스트 스쿨 들어가겠다고 어플라이를 했대요.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무상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무상으로. 그래서 지금 뭐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이런 거 정부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뭐 비트 컴퓨터라고 이런 데서는 비트 스쿨 해가지고 그동안 뭐 20년 가까이 쭉 해봤는데 요즘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NHN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양성 인력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보급이 안 됐는데 그 무크라는 거 있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짧은 시간에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칸 아카데미라고 뭐 자기 알고 있는 거 7, 8대가 써가면서 이렇게 과외 교습하는 그런 것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대학에서 이렇게 실제로 강의하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이제 막 뿌리는 거잖아요. 무료로. 뭐 그런 거 그리고 코세라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무크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무료인데 어떻게 이게 운영할 것인지 이게 항상 관심의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미 수익 모델을 만들었더라고요. 수익 모델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는 이제 뭐 무크의 이제 특징에 얘기하는 거고 이제 뭐 영리하고 비영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코세라가 이제 영리 목적으로 이 무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증서 발급 이제 이 코스를 이제 다 들었으면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죠. 그거 할 때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건 공짜인데 이 서티피케이트 주는 것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교육을 들었으면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매치메이킹 해주는 거. 그 이거 할 때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취업 지원자를 이제 저 필터링 그러니까
당신은 A급이고 B급이고 이제 그 구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해 주는 거. 왜냐하면 구별해 줘야 기업체에서 그거를 더 믿고 이제 고를 거 아닙니까? 등급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코스 말고 이 코스에서 더 뭔가 더 필요한 거, 이걸 개인 튜터링 그런 개인 교사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뭐 하여튼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무료로 기부하고 싶은 사람 기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수익 모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주 아직까지 뭐 완전히 굳혀진 건 아닌데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무료라는 걸 끝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야학인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카이스트가 요즘 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 텔레비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지금 좋은 그 방향이고, 그 플레이 초크 그러니까 분필로 이제 한다. 뭐 그리고 이제 느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는데, 하여튼 카이스트 창업 보육센터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립 우승을 해서 그 경진대에서, 그래서 지금 보육센터 입주해서 지금 이걸 이제 크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약을 이제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온라인으로 만들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고, 그래서 서남표 총장이라고 지금 좀 물러나셨지만 이 서남표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칭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남표 총장이 뭐 심하게 한다 어쩐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문화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이게 진짜 인류로 가려면요 좀 우리나라 많이 바뀌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서남표 총장이 너무 앞서서 이제 그걸 리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문화 충돌 때문에 그런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CGV가 요즘 뭐 스크린X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갓 보급하고 있는데 몇 개 극장에 있고, 그래서 저 가운데가 우리가 보는 이제 영화관이고요. 그 옆에 이제 그 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벽에다가 이 천장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이걸 3차원으로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CGV가 이걸 흑특허를 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 굉장히 입체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고편 할 때도 할 수 있고, 광고할 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영화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영화는 아직 이제 만들지 않았는데 단편 영화는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근데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벽의 재질이 뭐가 되든 얼마든지 그걸 소화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관이 이제 뭐 CGV 있고 롯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영화관마다 이게 재질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매끈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CGV가 이걸 특허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롯데시네마가 이걸 도입하고 싶잖아요. 그럼 돈을 내고 이 설비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에 시설하고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3차원의 영화관은 아닌데 3차원의 영화관인 것처럼 바꾼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활용해서 얼마나 이제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겠죠. 문화 쪽으로 가서 보면은요, 제가 하상욱 시인 아세요? 아주 짧게, 혹시 저 아시나요? 정말 모르세요? 너인 줄 알았는데 뭐 나라면, 이게 굉장히 짧은 걸로 해갖고 이게 인기를 막 끌고 있고 책도 이제 나왔죠. 서울시 굉장히 인기 블로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게 일본의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 하이쿠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이게 575로 해가지고 이렇게 짧은 달시, 그녀가 젊었을 때는 벼룩에 물린 자리조차도 예뻤다네, 그게 시예요. 무슨 말인지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울어 텅 비어버렸는가 이 매미 허물은. 왜 이제 매미 허물 이렇게 길가닥에 있는 거죠? 허물만 있잖아요. 이렇게 안은 없어지고 어디 갔지? 이제 궁금해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쿠가 아까 말한 그 우리나라 시인하고 그 뵙겠냐 안 뵙겠냐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바쁜 시대니까 이 짤막한 어떤 메시지 그걸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끈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스시마에 갔을 때 이게 제가 갔던 아이스크림점이에요. 빙수. 근데 제가 여기 뭐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 메뉴판도 정말 옛날 1930년대 막 분위기고요. 실제 이 인테리어도 1930년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6명과 같이 갔는데 제일 만족했어요. 그 스시마에서 2박 3일 있으면서. 그래서 완전히 그 복고풍, 그리고 이름도 감미옥이에요. 딜리셔스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만족을 했고, 그 주인 아주머니의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태도, 뭐 하여튼 그런 서비스 정말 다들 놀라워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동 뭐 다음 달에 갈 텐데, 하동에 양탕국이라는 커피 마을이 생겼어요. 양탕국이라는 것은 옛날 고종 때 커피 서양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말로 양탕국이라고 했어요. 양탕국. 근데 그래서 이게 한옥에다가 이 커피 샵을 만들어서 이런 뭐 사양 먹듯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시고. 그래서 이 하동은 이제 이런 도시 문화하고 좀 떨어져 있는 데잖아요. 지리산 밑쪽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에 맞게끔 이제 재탕, 그리고 이제 이런 복고풍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창조 경제, 그러니까 그냥 커피를 이제 우리나라 문화화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피 관련되는 소설 가비 영화 보셨어요? 작년에 나왔죠. 되게 저는 이거 잘 만들었던 그 소설이고 잘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틀즈 중에 조지 해리슨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좀 다큐 성향의 그 영화인데 이제 한 2시간 넘게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조지 해리슨이 좀 인도풍의 그런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많이 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다른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노 이런 쪽에 비해서 링고스타는 뭐 그 작곡 자체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존 레노라고 폴 맥카트니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조지 해리슨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넷이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주옥 같은 곡들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곡이 나오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짤막하게 이렇게 작곡을 하나 해가지고 뭐 작사도 자기가 이제 일부 하고, 하여튼 이미 있는 것도 갖고 오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좀 대충 만들어 온대요. 그래놓고 같이 이렇게 작업하면서 그걸 바꿔 나가고, 그걸 작곡으로 이제 그 도표에다 다시 바꿔가지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곡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혼자 흥얼당얼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작곡이 다 되고 또 작사도 다 되고 그리고 그걸 연주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책 쓰고 그럴 때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커피 마시면서 술 마시면 막 얘기하다가 아웃라인 다 정해가지고 밤에 뚝딱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좋아 이건 뭐 어떻게 좀 바꾸자 뭐 막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주옥 같은 뭔가로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거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창의적인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드는 그런 과정, 뭐 이런 음악곡이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얼마든지 본인들도 이제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바이오 아트,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초상화를 그릴 때 이제 물감을 갖고 페인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이 나오면서 이제 사진해서 이제 거기 약간의 뽀샵을 해서 우리가 뭐 영정 사진도 만들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뼈만 이렇게 하고 뼈에다가 약간 뽀샵 해가지고 어떤 미학적인 그런 이제 초상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살 있는 것에 비해서 뼈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한 10년, 20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초상화 그런 거 매년 해야 되는데 사진도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일단 한 번 만들면 이게 효과가 오래 가는 거죠. 근데 더 효과가 오래 가는 거는 이제 게노믹 포트릿인데, 이거는 아예 이제 그 사람의 뭐 머리털이나 피부 일부를 빼서요. 거기에 DNA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DNA에다가 약간의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벨 화학상, 의학상 받은 이제 존 설스턴이라는 이분의 몸 신체 일부를 이제 받아서 이제 아티스트 마크 퀸이 이런 그 게노믹 포트릿을 만들었어요. 게노믹이 유전자 그 말이잖아요. 게놈, 지놈 그 얘기.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하면 일생 동안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게노믹 포트릿이 인기를 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10,000원씩만 팔아도 엄청난 인기. 전 세계 뭐 70억 인구, 그럼 70억 곱하기 10,000원, 그럼 얼마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게노믹 포트렛의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퍼지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이오 아트거든요. 바이오 아트, 바이오 아트. 창조 경제죠, 창조 경제. 이건 지나가고요. 지나가겠습니다. 구글 뭐 기념일에 로고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정말 그 감성적인 포인트를 이제 IT에다 집어넣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죠. 자, 공유 쪽에 가면은요. 제가 이케아 가지고 전번에 여기 와서 강의하기도 했지만 이케아가 굉장히 창의적인 기부 방법을 찾았어요. 이케아가 우리가 생각에 뭐 가구만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조립식 주택 사업도 하고 있어요. 조립식. 레고는 이제 장난감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진짜 집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시리아나 뭐 이디오피아나 이제 그런 데 가면 난민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난민촌에는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텐트. 우리가 캠핑할 때 쓰는 저런 방식.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케아가 이미 조립주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난민촌에 맞게끔 이걸 이제 내부 구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그 조립주택은 이제 태양열 지별판이 없다. 그럼 여기는 이제 태양열 지별판을 이제 만드는 거야. 난민촌에 이제 그런 그 기후대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천장에다가 그러니까 저 지붕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사막지대가 좀 많으니까 낮하고 밤하고 이제 일교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을 훨씬 더 단열판으로 해야지 효과가 좋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단열 효과가 뛰어난 그런 이제 재질을 쓴다거나 그래서 이 난민촌에 맞게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나오잖아요. 저 지별찬 바늘에. 그러면 이제 콘센트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얼마든지 컴퓨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에다 전송할 수 있고. 근데 저런 데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케아가 자기 자신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이 난민이라는 그래서 UN 그 난민 기구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걸 50대인가 지금 이제 보내줬대요. 근데 왜 이것밖에 안 보냈냐 그게 아니라 일단 써보고 이제 불편한 점들 요구 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수렴해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진짜 대량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케아는 이케아대로 뭐 조립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럼 이제 수요가 폭증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부를 하니까 또 그런 사회적인 레퓨테이션도 올라가고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저 UNHCR 저게 이제 유엔 난민기구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커피 쪽에 그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이건 이제 벌써 사실 유럽에서는 한 100년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숍에 가서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카페라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3명하고 하면 3잔 값 주잖아요. 근데 3잔 값 줄 때 2잔 값을 더 줘요. 자기가 안 먹어도. 그러면은 그게 서스펜디드 유예됐다는 얘기예요. 연기. 그러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이제 돈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커피점에 와가지고 혹시 뭐 남은 커피 없어요? 뭐 그러니까 서스펜디드 커피가 없냐고 그러면 있어요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커피 공짜로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건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커피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 서브웨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일반 음식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때때로 뭐 우리나라 이런 거 보죠. 어떤 고마우신 분이 반개탕 8그릇을 남겨놓았습니다. 형편 좋지 못하면 150분 들어오셔서 편히 드시고 왔어요. 이런 거 가끔 보시죠. 우리나라도 뭐 이게 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통일 처음 얘기했죠. 통일 이거 하면은요. 물론 통일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용도 사실 드는 거긴 한데 뭐 이게 단기적으로 문제는 생길 수도 있지만 이 북한의 인프라 까는데 사실 돈 들어가면요,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도 뭐 물론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그 노동 유발 효과가 생겨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반은 북한 가서 인프라 까는데 일할지도 모를걸요 아마. 만약에 성사만 된다면 아주 좋은 그 기회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IT 인프라는 뭐 물론이고 뭐 다리 뭐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수요가 생길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건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점은 넘어가면은요. 자, 창조경제, 창조경의 키워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가 정신, 지식재산, 벤처, 융합, 뭐 협업 이런 그 창조 클러스터, 퍼스트 무버, 창의성 교육, 뭐 수평적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벤처기업, 그리고 대기업, 정부, 도시, 학교 차원에서 이런 일들은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 시간상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첨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례 분석, 뭐 벤치마킹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벤치마킹 사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물론 그게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인데 벤치마킹을 너무 열심히 하면요 세상 모든 게 비슷비슷해져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슬로우시티 우리나라 지방에 몇 군데 하다가 이번에 탈락되고 막 그랬죠. 하나는 유예되고 그랬거든요. 전남 장흥 거기는 이제 탈락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숙박시설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상업화됐다고 그래서 이탈리아 그 본부에서 커트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신안군에 증도라고 있는데 거기가 1001년 만들었는데 거기가 원래 섬이거든요. 증도니까. 근데 다리를 놨대요. 다리를 놓으면 이제 막 차량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예시켜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군데 슬로우시티가 있고요. 지금 10군데가 하려고 지금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나라 모든 지방이 막 슬로우시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막 너무 우리나라는 뭐 일단 하면 막 몰려들잖아요. 다 망해요 같이. 그리고 그걸 너무 활용하려고 그래. 너무 상업적으로. 근데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슬로우시티는 상업성하고 좀 거리를 둬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건데 똑같은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노력한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창조적 모방, 한 분야 달인된다라는 게 분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안테나는 계속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수렴해야 되는 거죠. 아까 구텐베르크 그런 경우처럼. 그리고 실패하는 거 이제 용인하는 것. 근데 이게 혼자 갖고는 안 되고요. 이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으로서는 해야 창조 그런 시대에 이제 걸맞는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려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아주 드림팀이 될 건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질문을. 그게 뭐가 되든 하여튼 이 일과 관련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받아서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막 하여튼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이제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막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윗단에 있는 거는요 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단계예요. 머리로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구현해서 성공하면 이게 이제 혁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개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뭉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오거나이저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게 조직 문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죠. 이건 뭐 CEO가 할 수도 있고 뭐 같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돈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어떤 뭐 물주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 아주 창조적인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한 두세 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건 하여튼 다른데 이제 제가 한번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한 여섯 종류의 인재가 필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자 중에 폴 에르데시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많이 안 알려지지만 이 수학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뭐냐면요. 별명이 아니라 이분 자신이 한 거예요. 수학자는 커피를 정리로 바꾸는 기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수학자는 커피를 정리로 바꾸는 사람. 수학의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티오렘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증명을 막 이제 한 거죠. 그래야지 이게 논문도 되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수학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렇게 잡담을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근데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이디어가 간단한 말인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자는 이 커피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로 바꾸는 사람, 그게 수학자다. 근데 커피를 안 마시면 아이디어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가 아까 제가 지식산업에 기여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커피의 그 핵심이. 그래서 커피가 없었으면 제가 생각에 전 세계 그 지식혁명이 안 일어났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이렇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커피 대신에 술을 마셨거든요. 만나면 술 마시면 오히려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오히려 졸립고 뭐 아주 쌈만하고 막 그런 쪽으로 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창의적인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하여튼 이분은 한 대학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공동 논문을 썼어요. 이분은 혼자 쓴 논문이 거의 없는데 1,500편을 만들었어요. 평생. 그래서 이게 다른 지붕, 다른 증명,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수학자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붕에 가서 다른 증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루프, 프루프 좀 이렇게 대꾸도 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 환경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학자들하고 작업을 해서 증명을 만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죠. 하여튼 뭐 이 교수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혼자 하는 거 말고요, 같이 그런 것 사람들 협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방형 혁신,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천재 중에 한 사람이죠. 이거는 제가 이게 시간 끝나고 얘기할 텐데요. 제가 그래서 조선이 좀 한 520년까지 갔잖아요. 근데 한 왕조가 가기에는 너무 오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하나 쓰기로 했어요. 쓰시마 이게 대한해협 현해탄 건너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그래서 조선 중기에 어떤 이유로 조선이 이제 망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공화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도해서 공화국을 만들 거냐? 한 1800년 초반이거든요. 홍경래 난구와 이렇게 맞물려 갖고 제가 한번, 그래서 한 1년은 너무 좀 빠른 것 같고 한 2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과연 그런 멋있는 소설이 나올지, 아니면 여러분과 아까 뭐 에르데 씨가 한 것처럼 어떤 협업을 해볼까요? 하여튼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좀 들어가지고 한번 정말 해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뭐 전복 주도 세력, 국가의 정치 체제. 처음에는 왕정을 생각했는데 왕정하면 이게 창의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공화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받겠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일본보다 더 빨리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확 이 세계 그 지도가 바뀌는 거죠. 창의성 실습하기, 이건 이제 그림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의자, 그러니까 책장이에요. 책장, 북케이스. 북케이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 샘플들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디자인의 책장을 만들 건지 그걸 한번 머리로 생각하셨다가 그래가지고 한번 목공소하고 얘기를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3D 프린터 나오면 그때 내년에 가서 한번 해보시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 자유. 일단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창의적인 디자인. 그래서 이제 의자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뭐 꽃무늬처럼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운데에 끼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 책 보다 보면 뭐 중간까지 보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표시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걸쳐 놓는 거죠. 걸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요즘 뭐 전화 박스 이렇게 비어 있는 데 많으니까 저런 거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뭐 책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끄럼틀 해가지고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뭐 한다든지, 또 책 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타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옆으로 붙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저기 위에다가 이제 저기는 걸쳐 놓는 거죠. 가운데다가 뭐 무슨 브릿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 위에 이렇게 아치처럼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얼마든지 그 스택업을 이렇게 계속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책장 자체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슬아슬하지만 또 아래는 이렇게 다 받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무슨 뭐 하프처럼 이렇게 중간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 몸으로 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야 되니까. 자, 휴먼 북쉘프죠. 하여튼 뭐 이 책장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미래를 항상 미리 한 5년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번 정권은 이제 창조 경제인데 이 다음 경제는 뭘까? 이 다음 정권이 오면 그런 거 여러분 미리미리 생각하셨다가 미리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 대선 선거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인수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정권을 잡으면 이제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청문회에서 잘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생깁니다. 하여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화두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